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세상 돋보기 시간. 문호재 변호사와 함께 오늘 첫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호재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세상 돋보기 코너에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앞으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정보나 화제의 판결 등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주제는 조금 좀 무거운 겁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네, 맞습니다. 막걸리 살인 사건 관련인데 이게 재심이 결정이 났어요. 네,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예. 일단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때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7월 6일 오전 9시에 전라남도 순천의 한 작은 마을에서 동네 주민 4분이 막걸리를 나누어 마시다가 2분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2분도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피해자들이 마신 막걸리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되었죠. 그리고 오랜 수사 끝에 돌아가신 피해자 중에 한 분의 남편과 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범행 동기는 부녀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였다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좀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인 백 씨에게는 무기징역형이 그리고 딸인 백양에게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각각 선고가 됐고요. 네. 판결은 2012년 3월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백 씨 부녀는 1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2022년 1월에 광주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네. 법원은 지난 1월 4일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백 씨 부녀에게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해서 백 씨 부녀는 사건 발생한 지 1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광주고등검찰청은 11일에 이 재심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즉시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건에 대해서 재심이 열릴 것인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그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영화의 소재들로도 아니면 시나리오의 어떤 소재들로도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결백이라는 영화가 맞아요. 제작이 돼서 상영이 되기도 했고요. 와, 근데 이게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10수년 만입니다, 지금. 네. 재심이 결정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재심이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이제 진술 과정이라든지 발견되었지만 제출되지 않은 증거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지 굉장히 의아하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재심을 청구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 재심이 결정되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재심이 결정되면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고 많은 분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일단 재심이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 후에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다툽니다. 그 이유는 무죄를 선고해달라 혹은 본래의 판결보다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해달라 이런 취지로 신청을 하는데요. 이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우리 형사소송법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전 판결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증거물이 위조되었다 아니면 변조되었다라는 것이 확정 판결로 인정이 돼야 되고요. 혹은 누가 무고를 해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그 진술한 사람이 무고죄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죄 혹은 가벼운 죄를 인정할 만한 아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원 판결의 조사나 재판에 관여한 법관 그리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해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확정 판결로 또 증명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재심을 좀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도 담당하고 계시는 이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시죠.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하신 재심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들은 보통은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좀 고문으로 인해서 자백을 했거나 아니면 증거 자체가 아주 조작되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아니면 새로운 진범이 발견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재심 청구가 주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구 요건이 엄격한 만큼 재심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은 곧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재심 청구가 인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재심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결정적인 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네네. 깊이 보면서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 많았어요. 네. 일단은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이제 재심 청구를 하면서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를 보니 이걸 요약을 해드리면 수사 과정에서 담당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죄입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을 보면 담당 검사가 이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어떤 면에서는 백씨 부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이제서야 밝혀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초동 수사 당시에 수집된 CCTV 영상 자료 같이 백씨 부녀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여러 개가 새로 발견이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재심이 결정된 걸로 좀 보입니다. 야,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1심 때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네. 어떤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됐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1심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이 됐고요. 1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가 살인의 동기가 됐다는 내용도 믿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씨 부녀의 존속 살해,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당연히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은 광주 고등법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백씨 부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자백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중요한 진술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진술이 일치하고 또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있다. 뭐 이런 점이었습니다. 백씨 부녀는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백씨는 무기징역, 딸 백양은 징역 20년형의 중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갑자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자백했나요?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백씨 부녀가 자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 자백 내용을 보면 뭐 의아한 점이 있지만 일단은 요약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수사 단계에서 백씨 부녀가 한 자백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백씨 부녀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그 사건 당시로부터 15년 전부터 서로 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부녀가? 네. 그런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 무렵에. 그래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이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범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라고 했고요. 또 범행 방식에 대해서는 일단 아버지 백 씨가 순천 시내에 있는 장터에서 막걸리를 사오고 또 17년 동안 집에서 보관하던 청산가리를 딸인 백양에게 건네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딸 백양이 옥상에서 막걸리병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섞었다. 그리고 비닐봉지에 막걸리를 담아서 마당에 두었고 아버지 백 씨가 그 막걸리가 든 봉투를 툇머루에 옮겨두면서 누가 막걸리를 두고 갔네 일하는데 가져가소 라고 말을 해서 이 피해자가 이 막걸리를 공공근로 장소로 가져가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구체적인데요? 그 방식 그리고 범행 동기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자백을 한 것처럼 들리죠. 네. 근데 이제 백씨 부녀는 문제는 뭐냐? 1심 재판이 시작되고부터는 그 자백을 다 번복해요. 왜요?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자꾸 뭐라고 하고 내가 안 했다고 해도 안 믿어주니까 그렇게 그냥 자백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안 했다. 라고 그렇게 진술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검사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래서 무죄가 선고가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진술들이 앞뒤가 맞지 않고 또 객관적인 증거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 중에서 제가 좀 앞뒤가 맞지 않고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네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이 110부녀는 모두 수사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데 네. 거기서 모두 진실 반응이 나왔어요. 뭐야?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공범이 2명 다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는 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다는 말을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진실반응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진실로 판명이 됐다는 거죠. 야,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 조금 전에 뭐 청산가를 타고 뭐 가지고 가서 뭐 공공물류장소 어쩌고저쩌고 막걸리는 누가 두고 갔네. 이거는 누군가 썼다는 거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시나리오대로 조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심을 충분히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면 진짜 너무 무섭다. 들으면서 이상하시죠? 오싹한데요? 네. 예, 너무 오싹합니다 지금. 일단은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 중에서 좀 이상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네. 백씨 부녀는 처음에 자신들이 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것 때문에 범행을 결의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백씨 부녀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이 백양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도 아버지인 백 씨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DNA가 검출되거나 체 내에서 DNA가 검출되거나 뭐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뭐 정액 반응 같은 걸 검사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이 백양이 아버지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수사관이 먼저 물어봐요. 아버지가 혹시 성추행했느냐, 성폭행했느냐. 라고 수사관이 먼저 물어봐요? 네. 그래서 백양은 그런 적이 없다고도 대답을 해요. 그런데 검찰은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전제하면서 신문을 해요. 짜맞추기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검찰 측은 당시에 어떤 경찰 수사관이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첩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네. 알고 보니까 그 해당 경위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런 첩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첩보를 입수한 경위도 좀 설명이 안 되죠. 그리고 또 15년 전이면 딸인 백양이 13살이었을 때거든요. 네. 근데 그 13살짜리 아이의 키나 몸무게를 생각하면 성인하고 그런 성적인 접촉을 하고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활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네. 저는 듣고 있다 보면 집에 청산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나?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해? 왜? 네, 그러니까 이 막걸리나 청산가리 같은 거를 입수한 경위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안 돼요. 네, 처음에는 이 딸 백양이 아버지와 같이 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한데?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처음에는 본인이 혼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본인이 혼자 구입해와서 범행을 했다. 말도 안 그런데 되네. 어떻게 이것들을 입수했는지를 설명하지를 못해요. 못하지. 그래서 자신의 진술과 증거가 맞지 않으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구해다 줬다라고 진술이 바뀝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구해다 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또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옮겨 담았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 숟가락을 압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숟가락에서는 청산가리 성분도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은 이미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재판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영화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상하죠. 네. 이거 야, 들여다 볼수록 이상하네. 그리고 또 막걸리의 청산가리를 내가 이때 탔다라고 말한 시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사실 이 백양은 30분이 넘게 통화를 하면서 폰뱅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곧바로 순천 터미널로 가는 버스에 타고 있었다. 알리바이 확실하네. 네, 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좀 상식적으로 전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면서 뭐 8차례, 9차례 폰뱅킹을 했다. 뭐 자리를 떠났다.
이런 거는 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범죄 그 범행의 시각 자체가 좀 특정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선은 아버지한테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어떻게 왜 딸이 청산가리를 아버지가 구입했다고 이제 말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백 씨도 사실 확실하게 진술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이 청산가리를 한 4, 5년 전에 이웃 주민으로부터 얻었다라고 맞아. 해요. 이거 이유는 본인이 하고 있는 오이 농사에서 쓰려고 자전거 수리점을 하고 있는 이웃한테 얻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 써요?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검찰로부터 그 이웃이 4, 5년 전보다 한참 전인 1999년에 이미 사망했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 청산가리를 언제 얻었는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바꾸고요. 그리고는 이제 검찰이 백 씨가 한 17년 정도 전에 92년에 청산가리를 얻었을 거다라고 하면서 공소를 제기를 해요. 17년 전에. 네.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연 17년 동안 제대로 밀봉하지 않은 청산염이 독성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오이 농사에 실제로 쓰느냐라는 점에서 검찰은 그 이웃 농민들로부터 오이 농사에는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진술을 다수 확보를 했다고 해요. 저도 시골 출신인데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 썼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진술들은 또 재판에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검사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재심 과정에서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또 막걸리를 구입한 경로에 대해서도 설명이 안 되는데 이 막걸리는 백씨 부녀에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막걸리라 그래요. 이 막걸리를 구하려면 순천에 있는 장에 가서 이걸 사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백 씨가 처음엔 이렇게 말을 해요. 순천에 있는 장터에서 국밥을 먹고 그 식당에서 막걸리를 사왔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식당에서는 피해자가 마신 그 용량의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아요. 이 피해자가 마신 거는 750ml짜리거든요. 그런데 식당에서는 일관되게 말을 해요. 우리 식당은 750ml짜리 막걸리를 취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750ml면 좀 크거든. 네. 그리고 우리 식당에서는 그런데 더 큰 것만 취급해요. 900ml. 더 큰 거를 취급한다. 네. 도가로부터 900ml 용량의 막걸리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 게 아니다라고 식당 주인이 여러 번 증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재심 과정에서 이런 점이 밝혀졌어요. 백 씨가 차량을 운행해서 막걸리를 구입하러 나갔다고 한 날 마을 입구 CCTV에서는 백 씨 차량이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백 씨가 차량을 타고 장터에 나간 것 자체가 지금 증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나가지 않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줬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또 진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진술이 자꾸 이렇게 누군가는 지금 가공하고 있잖아요. 네, 뭔가 맞지 않고 증거가 발견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진술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었어요. 이제는 결판을 내야 되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어지럽게 만드는 걸까요? 자백한 건지 자백을 했다고 했는데 자백도 역시 가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이 자백이 매끄럽지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금방 CCTV 영상 말씀드렸는데 네. 이 아버지 백 씨의 차량이 찍히지 않은 영상, 그날의 영상이 재판에서는 증거로 제출이 안 됐어요. 제출해야죠. 왜 제출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재판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 기기가 뇌우에 맞아서 영상이 저장이 안 돼서 없다. 그것도 검사가 얘기한 겁니까? 네,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사실은 이 영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이번 재심 준비 과정에서 밝혀져서 이것이 재심 결정에 아주 주된 근거가 됐던 걸로 좀 보여요. 이거는 너무 큰 사건 아닙니까 이거? 누군가가 그래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와 진짜 이상하다 이거. 네, 그래서 이 진술을 좀 들으면 어떠세요? 이렇게 어떤 때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부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진술은 증거하고 전혀 안 맞고 이상한 부분이 있으시죠? 지금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지금 그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이 사건과 별개의 인물들일 것 같습니다. 제3자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범인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외부에 있을 것 같아요. 외부에. 네, 이걸 조종하고 있는. 이 백씨 부녀가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면 왜 이렇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절로 좀 생기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너무 안 맞아 이게. 너무 안 맞아.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아이 야단치면은 순간순간 모면하려고 그때그때 말하는 느낌? 그쵸. 왜 이렇게 진술이 안 맞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맞게 말을 좀 바꾸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죠. 그래서 보통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말을 하고 일관되게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말을 바꿔?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렇게 조사를 좀 하기 전에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왜 자백을 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 근데 이 백씨 부녀에 대해서 검찰 조사 과정을 녹화한 영상이 다 남아 있거든요. 네. 원래 조사를 하면서 영상 녹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면 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 일단 꽤 뭐 일부 부분이 이미 언론에 좀 노출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백씨 부녀는 조사를 받는 내내 매우 위축이 되어 있고요. 때로는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부인을 하다가도 수사관이나 검사가 왜 범행을 부인하느냐. 안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이 한 거 맞지 않느냐. 라고 좀 다그치는 질문을 하면 이내 풀이 죽어서 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사관하고 검사는 조사를 하면서 계속 유도신문, 또 암시하는 질문을 반복하고 또 윽박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는 너의 범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던데?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조사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서에 기재되지가 않았어요. 변호사 없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도움을 좀 받지 못할 진짜요? 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아버지 백 씨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지능지수가 74에 불과한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분은 일반인처럼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작성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동석하거나 하는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재판 결과도 많이 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임도 못했겠네요. 지금 상황을 네, 들어보니까. 뭐 형편이 어려워서 당시에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된다라고 가족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서 작성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백씨 부녀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 어떻게 재판에 현출되느냐, 법관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피의자 신문 조서라는 문서의 형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문답을 하면서 그걸 다 적어 놓습니다. 그 서류를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부르고 재판을 하면서 법관들도 그 조서를 보고 과거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관적이냐 말이 맞느냐라는 것은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해요. 이야.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걸 작성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라고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적법 절차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이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서를 작성한 후에 진술한 사람한테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당신이 말한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문맹이라면서요. 그렇죠. 확인하고 내가 말한 거하고 다르게 적혀 있으면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니다. 사실은 이렇다라고 적어놓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문맹이잖아요. 글을 읽을 수가 없는데 조서 열람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조사가 길었을 때에는 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헷갈리지 이제. 근데 그 조서를 열람하면 열람 시작한 시간, 끝나는 시간도 적어놓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조서 열람 시간이 고작 7분, 8분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67시간 조사를 받은 조서를 7분, 8분 안에 열람할 수 있을 리가 없죠. 이 정도로 재심까지 나왔으면 그때 담당
검사도 이름 나오지 않습니까? 담당 검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취재를 한 부분을 봤는데 네. 담당 검사는 이 사건 이후에 뭐 직무상 비위 때문에 일단 검사직에서는 물러났다고 해요. 직무상 비위. 그런데 이제 뭐 변호사로 개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행적인지는 뭐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 어디가 있는지. 네. 근데 또 이 과정에서 이 조사에 참여했던 수사관 중에 뭐 누군가는 수사관. 표창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차장 검사는 현재 뭐 의원직에 있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밝혀져서 의원직에 있다고요? 네, 지금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같이 있다고 하면은 다들 상상을 하실 것 같은데 누군지 다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예, 이게 저희는 그냥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각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이게 네, 이상한 점이 너무 많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이 결정된 거고요. 지금 너무 이상하니까 지금 접속자 수가 지금 3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으면서 SJ 김님이 문호세 변호사님 너무 잘하시네. 아나운서 같다고 귀에 쏙쏙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 네, 이 사건은 좀 재심 과정에서도 어떻게 판단이 될지 좀 추이가 주목되는 사건이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부녀는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살인범, 그리고 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아주 파렴치한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한 가족이 거의 뭐 잘못된 수사로 해체가 돼버렸다라고 봐도 될 정도여서 최종적으로는 뭐 대법원이 이 사건의 재심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또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과정에서부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고 또 무죄를 증명할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발견이 된 만큼 재심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좀 억울함이 남지 않게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이 그 박준영 변호사하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출연을 약속을 했는데 검찰 쪽에서 다시 즉시 항고를 해서요. 항고를 했기 때문에 이 결판이 나오기 전에는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결판이 나면 이제 인터뷰를 할 겁니다. 근데 어쩐 식으로든 결판이 나면 박준영 변호사의 얘기를 좀 들어보긴 할 거예요. 근데 검찰 측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한 건가? 시간 끌기용으로? 아니면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건가? 사실 이 재심이 결정된 이유를 들어보시면 검찰에서 아주 위법한 수사를 했다. 문제 있는 수사를 했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인정되면 검찰로서는 사실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수사의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순순히 인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떻게든 불복을 해서 다른 판단을 받을 여지는 없는지 다퉈봐야만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검찰로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즉시항고를 하면서 제출되지 않은 모든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때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다. 검찰이? 네. 그렇지만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거나 왜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빠져나가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제가 이제 뉴스 보도를 본 것 같거든요. 네. 첫 시간인데 30분 하신 거 아시죠? 지금? 네, 너무 길게 해서 제가 시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재밌어서 30분을 간 거예요. 지금. 지금 40명이 넘어가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이야, 이거는 이게 빨리 나오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재심 결정도 22년 1월에 했는데 얼마 전에 결정이 났거든요. 22년 1월에 했는데? 네, 22년 1월에 재심 개시 이제 청구를 했는데 올해 1월 4일에 결정이 난 거여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또 언제 결론이 날 거라고 좀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습니까? 제가 너무 설레서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제가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얼굴이 왜 이렇게 퀭하냐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많이
어설픈 면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